네, 닥터 차수랩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두 편 송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또 하나의 주제. 요새 조금 우리 관심으로부터는 워낙 이제 국내적인 일들도 그렇고요. 또 지금 한일 관계가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관심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지금 금년에 또 하나 우리 관심을 아주 집중시킨 것이 있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입니다. 이게 작년에 1차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때는 결국 중국이 약간 양보하는 선에서 타결이 되는 듯이 보였다가, 이제 금년에 다시 2차 무역 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중국도 본격적으로 이제 맞받아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하니까 중국도 상세 관세 부과했죠. 더구나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명하니까 중국도 자기네 위안화 환율 절하했단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간에 이제 무역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무역 분쟁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무역 분쟁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던 미중 전략 경쟁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다양화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사실 미중 지금 무역 분쟁 보시는 분들,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누가 경쟁을 시작하거나 분쟁이 시작되면 제일 궁금해하는 1차적인 누가 이길 건데, 이런 질문이잖아요. 이건 아예 결론부터 얘기해놓고 가죠. 네, 이 경쟁 굉장히 지리하게 오래 갈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10여 년, 길게는 3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미중 전략 경쟁,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관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아마 초중반부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제일 기억나는 게 이거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이걸 미국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탈피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기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 스스로가 표현을 하기에는 이른바 미중 간의 신형 대국 관계,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를 두 개의 대국이 움직여 나간다라는 그런 관계로 전환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외교정책 자체가 구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넘치고,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좀 도전적이 되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1990년대 초반에 덩샤오핑 시대에 중국의 외교정책 슬로건은, 이건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표현된 건 아니겠지만, 도광양회, 다시 말해서 칼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 이건 어떤 얘기예요? 나서지 않고 중국의 충분한 국력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 너무 크게 내지 않고요.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에 장쩌민 시대에는 이게 화평 굴기 또는 화평 발전, 다시 말해서 결국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서히 일어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의 경제 발전 쪽에서 직접적으로 분쟁에 개입하거나 하진 않지만 이제 서서히 중국이 지역이나 국제 여론에서 한 몫을 담당하겠다라는 거고요. 2005년도에 후진타오 시대에는 조화세계,
이게 어떤 거예요? 조화세계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영어예요. 근데 조화세계는 사실은 반조화. 국가들 간의 조화를 어기는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란 걸 내재하고 있어요. 이 조화를 어기는 존재는 누굴까요? 패권 세력. 결국 미국입니다. 미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게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는 분발 유위. 다시 말해서 국제적인 여러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국이 할 역할을 하고 할 소리는 하겠다라는 쪽으로 변화되어 옵니다.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의식이 바뀌게 돼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요. 뭐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넘어설 수 있겠어? 미국은 자신했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언젠가는 미국을 추월할 거다라고 힘차게 달려나가던 국가를 좌절시켜본 경험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일본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1990년대 그 당시에 미래학 서적을 보면은요. 공통되게 나온 얘기가 2000년대 초반이 되면 군사력에선 여전히 미국이 유일초 강대국이겠지만 경제 총량은 일본이, 다시 말해서 국가 GDP 같은 거는 일본이 미국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라고 전망을 했었다고요. 그게 바뀌는데 한 6, 7년이 걸리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미국의 많은 그 전략가들이나 분석가들은 중국도 결국 그러다 말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통제 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봤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게 미국의 국방이나 아니면 안보 전략 문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Quadrennial Defense Review라고요. 이게 미 국방부에서 내는 건데 4년 주기 국방 검토 보고서예요. 이게 단순히 국방 문제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략 환경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이 미국의 전략 환경을 평가하고 예측하는데 중대한 잣대가 되고 있는데요. 9.11 테러 직후에 2001년 QDR이 나왔을 때 중국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은요. Countries at Strategic Crossroad.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인 국가.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전략적 선택의 기로라는 거는요.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 국가들이 민주화되고 자유화된 국가로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더 직설적인 질문이 미국의 협력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적이 될 것이냐. 중국은 2001년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에서는 바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 국가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다가 원래 QDR 2001은 2002에 나오려고 하다가 4년 주기거든요. 9.11 테러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2002년을 기준으로 4년 주기면 2006년이죠. 2006년 QDR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중국을 Responsible Stakeholder,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이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중국을 세계 무역 질서뿐만 아니라 지역 질서를 지켜나가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글이었어요. 2010년 QDR이거든요.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협력을 하고 나서 2년도 안 된 시점이에요. 중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 사실이잖아. 뭐가 문제가 돼. 그런데 인디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World largest democracy.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민주제를 한 인도도 인구 많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은 비민주 국가고 믿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2010년 QDR 내용부터 중국이 각종 무기 개발이나 이런 데 있어서 투명성을, 그러니까 솔직함을 보이지 못하고
점점 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본격적으로 촉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중국이 너무 그 시쳇말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고 너무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 미국과 빨리 각을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거꾸로 미국의 그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어떤 열등감이 반중 감정으로 표출이 됐다고 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상대적으로 협력적인 국제 질서를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마저도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세계 전략을 재검토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의 주무대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기존 우방이나 동맹국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피보트 에이시아를 채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물론 주로 경제적인 동기는 있지만 중국은 이따일로 뭡니까? 1대1로를 해상, 육상 실크로드를 21세기에 부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전략을 추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일종의 이건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맞불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그 인도 태평양 유럽에 있는 국가들 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우리도 줄 세우기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하고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중 경쟁의 불씨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비춰지고 있지만 이게 본격화된 건 트럼프 때부터. 트럼프 때부터인 건 분명해요. 근데 왜 그러냐? 트럼프의 이거는 성격에도 기인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기존에 있던 워싱턴에 있던 그 전략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고의 방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우리가 돈 버는데도 지장이 있어. 이건 트럼프의 분명히 발상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문제부터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일단 한번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사실 미중 경쟁만큼 미국 내의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제가 없어요. 보세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건가를 놓고는 물론 트럼프의 그런 나는 악당하고도 협상할 수 있어 이런 자세가 미국 북미 협상과 최근에 그 한반도의 해비 모드의 중요한 계기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북한을 다루는 방식, 김정은 믿을 수 있어,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 이게 미 공화당 주류 입장에서는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건 좋지만 북한에 대해 경계심을 안 놓치고 그런 식으로 다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와요. 자, 북한 문제 그렇죠? 이란,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들을 다루는 쿠바 같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을 다루는 방식들, 민주당 정치, 민주당이 중심이 된 의회로부터 강력하게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 대한 정책은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어떻게든 다뤄야 된다. 라는 게 미국에서의 보수, 진보, 그 다음에 기존의 친중 그룹, 지중 그룹, 반중 그룹을 막론하고 이제는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거칠게 다루느냐 아니면 온건하게 다루느냐에 대해서는 뭐 이 각 정파라든가 학파마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 공통되게 지지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공화당, 민주당 양측 모두 트럼프의 방법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뤄야 된다. 중국은 다루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초반에는 이게 트럼프 개인적인 성향에 기인한 건 줄 알았다라고 하죠. 중국 전문가들 얘기하면. 결국 중국에 있는 트럼프 일가에, 중국 내에서 트럼프 일가가 벌이려고 하는 특혜 사업을 좀 도와주고 이러면 뭐 트럼프 저 인간 성격상 중국하고도 원만하게 잘 지낼 거다. 처음에 취임 1년간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공격하고 나오는 것들, 특히 미래 첨단 기술을 자꾸 중국이 훔쳐가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트럼프도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트럼프의 업적을 내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과 그 다음에 미국 엘리트들, 그 다음에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심리가 결합됐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전쟁에서 밀렸다가는 이거는 중국의 현 체제, 그리고 공산당 지도부, 그리고 미래에는 지금 시진핑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몽, 어떤 겁니까? 이제는 미국까지도 추월한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건설하는 그 꿈 자체가 완전히 좌절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요, 본 싸움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거는 앞으로 길고 매우 지리한 전쟁의 서막일 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